안녕하세요. 갈대 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레디 액션. 어디 근본도 모르는 잡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라니. 그것도 계모 손에서 자랐다면서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의 중식당. 홍연의 값비싼 백자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맞은편에 앉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샤넬 투피스를 입은 여자. 내 딸 하유리의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다. 우리 태준이 강남 8학군에서 자라 의대 수석 졸업하고 지금 펠로우 밟는 애입니다. 그런 애한테 고아나 다름없는 애를, 그것도 어미가 둘이나 되는 애를 붙여요? 사부인, 아니 박 선생님? 아, 한 선생님이랬죠. 한서영 씨. 그녀는 나를 사부인이라 불렀다가 이내 선생님으로, 그리고 끝내는 내 이름 석자로 격을 낮춰 불렀다. 그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깨달았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찻잔을 잡을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은 내 딸 하유리의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하유리의 연인 태준이 다급하게 제 어머니를 말렸지만 여자는 코웃음 쳤다. 지나치긴 뭐가. 나는 사실을 말한 거야. 근본 없는 집에 재산 축내가며 아들 장가보낼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깟 청소부 딸을 며느리로 들릴 순 없죠. 청소부. 그 단어가 내 귀를 찢고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쏴 마이너스. 시원한 물줄기가 공기를 갈랐다. 내 딸 하유리가 테이블 위 방금 막 얼음을 채워 넣은 차가운 물주전자를 집어들어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꼴이 꽤나 볼만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하유리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분의 며느리가 될 생각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하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제 어머니는 청소부가 아니라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유리는 그대로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나는 멍하니 내 딸에게 이끌려 그 지옥 같던 자리를 빠져나왔다. 몇 달 뒤, 그토록 오만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제발 우리 태준이 좀 살려주세요. 하율 선생 없이는 못 산답니다. 죽겠다고 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이 걸린 결혼을 내던진 그날.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 사는 58 한서영입니다. 저는 20살 꽃이 채 피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 그런 낭만적인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여자는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 한다는 어른들의 등살에 떠밀려 나간 맞선 자리였고, 상대는 대구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지옥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시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단 하나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그것만 내놓으면 내 할 일은 다 하는 기다. 그것이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2년, 3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제 배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용하다는 병원은 모조리 찾아다녔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고 몸에 좋다는 한약을 들이부었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결혼 후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씹지도 못 되는 여자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다. 알도 못 품는 암탉은 잡아먹기라도 하지. 남자가 문제가 있겠나. 다 밭이 문제지, 밭이.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아, 서영아.
우리 천천히 갖자라며 어깨를 다독이던 남편 김민준 씨는 5년이 지나자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제게서는 역겨운 담배 냄새와 다른 여자의 옅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저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대구의 저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30살에 이혼했습니다. 20살에 입었던 무거운 화롯을 벗어던지고 10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서울도 대구도 아닌 땅끝 마을. 경상남도 남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해의 독일마을 근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꽃집을 인수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소일거리로 운영하던 곳인데 이제 힘에 부친다며 가게를 내놓은 참이었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꽃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판단하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을 주면 피어났고 햇볕을 쬐어주면 향기를 냈습니다. 가게 이름은 서영의 화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8년. 저는 남해에서 꽃과 함께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인생이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38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 20주년 동창회에 참석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창회. 다들 의사, 변호사, 교수님이 된 남편 자랑, 명문대에 들어간 자식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혼녀에 재혼도 못하고 남쪽 끝 시골에서 꽃집이나 하는 초라한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지난 8년의 세월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해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던 날. 저는 가장 아끼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새벽부터 꽃시장에서 떼온 싱싱한 프리지어로 작은 코사지를 만들어 가슴에 달았습니다. 서울 잠실의 롯데호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어색하게 서 있던 저를 처음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서영? 고개를 돌린 곳에 강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반장이었던 친구. 공부도 잘했고 늘 성실했으며 말수 적고 조용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아이. 지훈이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치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홀을 벗어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어색한 안부가 오가고 세월의 흔적을 더듬던 그때 지훈이가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나 아내를 잃었어. 몇 해 전 췌장암이었답니다. 2년의 지독한 투병 끝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살 배기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힘들어. 아이가 하율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아빠일 뿐이잖아. 그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안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온 사람의 눈. 우리는 그날 밤 호텔 문이 닫힐 때까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독한 외로움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남해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눈을 하던 지훈이와 그가 말했던 10살짜리 딸 하율이가 생각났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다시 남해로 돌아온 후 몇 주간은 모든 것이 꿈결 같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낯설지만 반가웠던 얼굴들, 그리고 강지훈.
그의 공허한 눈빛이 남해의 잔잔한 파도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나와는 다른 이유였지만 그 역시 삶의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영의 화원의 주인 한서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꽃을 다듬고 오전에는 독일 마을의 카페와 펜션에 배달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소소한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인사를 하려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해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얀 셔츠 차림의 강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는 서울에서 이곳 남해까지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들린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아니, 사실은 그냥 서영이 내가 생각나서 왔어. 우리는 꽃집 앞 작은 파라솔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내려준 시원한 매실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영아. 응. 나 너한테 정말 염치 없는 부탁 하나 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가벼운 부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눈을 피했습니다. 멀리 다랭이 눈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유리한테, 우리 하유리한테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해의 짠 바람 소리도 꽃집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훈 씨. 지금 결혼하자는 거야? 사랑 같은 거 기대 안 해. 그런 걸 말할 자격 나한테 없는 거 알아. 그는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서로 너무 외롭잖아. 하유리도 엄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너도 아이를 원했잖아. 동창회 때 내가 그랬잖아.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그 말에 얼어붙었던 가슴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원했던 것. 저를 10년간 지옥 속에 살게 했던 것. 바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독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의 아이를, 그것도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처 입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게다가 저는 제 아이조차 한번 가져보지 못한 자격 없는 여자였습니다. 과연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지훈 씨. 난 자신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어. 좋은 엄마가 뭔지도 몰라. 오히려 그 아이한테 상처만 줄지도 몰라. 아니야, 서영아. 지훈이는 단호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잖아. 동창회 때도 내가 먼저 내게 손 내밀어줬잖아.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치과 의사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먼저 하유리를 만나봐. 만나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남해로 돌아오는 표를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에서 만났습니다. 주말이라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강하율. 아이는 작고 말랐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7살이나 8살쯤으로 보일 정도로 왜소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노인의 것처럼 빛이 바래고 흐릿한 눈동자. 하유라, 인사해. 아빠 친구 한서영 이모. 지훈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 하유라. 만나서 반가워. 나는 한서영이라고 해. 저는 애써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유리는 제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스르르 아빠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빠. 이 사람 누구야?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하유리는 제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전목마를 탔고 범퍼카를 탔습니다.
저는 하유리에게 커다란 솜사탕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묵묵히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 뿐이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무표정할 수 있는지 오히려 제가 더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하유리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하유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응, 하유라. 저 아줌마 우리 엄마 될 사람이야?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애써 침착하게 딸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 하유라? 하유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아이의 작은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에 있는데. 또 다른 엄마가 생기면 하늘에 있는 엄마가 슬퍼하지 않을까? 그 말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랬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죽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앞좌석에서 몸을 돌려 뒷좌석의 하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큰 눈망울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유라. 저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는 영원히 하유리 엄마야.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하유리의 진짜 엄마.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절대로. 하유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 여기서 하유리 곁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이야. 하유리의 엄마 대신이 아니라 그냥 하유리를 많이 아끼는 어른으로. 그래도 괜찮을까? 하유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요? 응. 그럼. 하유리 편한 대로 불러. 그것이 저와 하유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저와 지훈 씨는 결혼했습니다. 하객도 면사포도 없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에 가서 조용히 혼인신고서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저는 남해의 꽃집을 정리하고 지훈 씨와 하유리가 사는 서울 방배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집이었습니다. 하유리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를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지훈 씨의 아내, 하유리의 친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기나긴 투병 생활 중에 찍은 사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지를 깨끗이 닦아주고 남해에서 가져온 작은 화병에 프리지어를 한 송이 꽂아두었습니다. 그때 하유리가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안 치워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치울 이유가 없잖아. 이분은 하유리 엄마니까. 영원히 하유리 엄마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유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해로 떠난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감히 엄마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38배 저와 10살의 하유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의 낯선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아픈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그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결혼 후 첫 한 달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방배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은 넓고 쾌적했지만 그 집의 공기는 저를 이방인으로 밀어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하유리 친모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피아노,
부엌의 찻잔 세트, 심지어 지훈 씨의 서재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묵은 종이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저의 자리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유리는 저를 한결같이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커녕 동창회에서 만났던 아빠 친구 이모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줌마. 그 호칭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되어 저와 아이 사이에 견고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아줌마, 아빠는 오늘 늦으신데요. 아줌마, 저 방에서 숙제할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남해에서 꽃을 돌보듯 그저 묵묵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언젠가 마음을 열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해에서 하던 버릇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의 출근길 넥타이를 골라주고 하유리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는 늘 입이 짧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소고기 뭇국에도 폭신하게 만든 달걀찜에도 숟가락을 몇 번 끄적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유라, 밥이 입에 안 맞아? 아니요. 그냥 배불러요. 식탁에는 늘 저와 지훈 씨 두 사람만 남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저와 하유리를 번갈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섣불리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엄마를 잃은 딸아이의 아빠로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지훈 씨는 치과 일로 매일 늦게 퇴근했고 하유리는 일찌감치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대구에서의 그 숨막히던 10년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하유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하유리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도 생기가 없던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창백했고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유라, 어서 와. 손 씻고 간식 먹을까? 오늘 하유리 좋아하는 꿀빵 샀는데. 됐어요. 하유리는 제 말을 자르고는 가방을 거실에 내팽개치듯 던져두고 자기 방으로 쿵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차마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를 믿지 못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면 그나마 유지되던 이 아슬아슬한 관계마저 부서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유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밤늦게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몰래 나와 부엌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춘기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속으로 골마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하유리의 학교 서울 설해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하유리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엄마라는 말이 목에 걸려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혹시 하유리한테 무슨 일 있나요? 요즘 애가 집에서 말도 안 하고 매일 울고 오는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선생님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반 아이들이 하유리를 좀 놀리고 있어요. 네? 놀린다니요? 그게 어머님께서 새로 오셨다고 새엄마 생겼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하유리더러 계모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계모. 그 잔인한 단어가 그 낡고 천박한 낙인이 12살짜리 아이에게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유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유라, 나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유리는 책상도 아닌 침대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유라. 저는 침대맡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힘든 일 있었구나.
제가 묻자 이불 속에서 끄끄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불이 들썩였습니다. 나가요. 하유리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알아요? 아줌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유라, 이모 아니, 아줌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 나보고. 하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보고 엄마가 2명이래요. 진짜 엄마는 죽어서 하늘에 있고 새엄마는 가짜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가 2명 다 없는 거래요. 으앙.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활활 타는 종이처럼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울부짖는 하유리를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아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유리는 처음엔 뻣뻣하게 굳어 제 어깨를 밀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이거 나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더 꽉 제 가슴이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울어, 하유라. 괜찮아. 실컷 울어.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유리는 결국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지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친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참아왔을 모든 서름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스웨터를 흠뻑 적셨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하유라. 친구들 말이 다 맞아. 하유리가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엄마가 내 진짜 엄마지. 그건 아무도 못 봤고. 근데 있잖아, 하유라. 저는 아이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가 아니어도 진심일 수는 있어. 진심이요? 응. 내가 내 엄마는 아니지만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나는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 집에서도. 하유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담은 듯 일렁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하유리가 다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그날 이후 하유리는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유리가 제 등 뒤에서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유라, 방금 뭐라고 했어? 저 배고파요. 이모. 그 짧은 단어. 아줌마에서 이모로의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의미였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하유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하유리, 오늘 이모가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밥 해줄게. 달걀 프라이도 2개 올려줄까? 하유리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하유리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일주일치 메뉴판을 짜고 하유리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도시락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짝이는 비엔나 소시지, 노란 달걀말이, 달콤 짭조름한 어묵볶음. 하유리는 처음엔 급식을 먹겠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한 달쯤 지나자 먼저 제게 말했습니다. 이모, 내일도 도시락 싸주세요. 주말에는 함께 방배동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아엎어 우리만의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유리는 무슨 꽃 심고 싶어? 저는 장미요. 우리는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장미 묘목을 2그루 사왔습니다. 하유리는 유난히 꽃송이가 크고 새하얀 장미를 골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흙을 파고 묘목을 심고 물뿌리개로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하유리가 하얀 장미 묘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 하얀 장미는 엄마 거예요. 하늘 엄마 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유라. 저도 분홍색 장미 묘목에 흙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분홍 장미는 우리 하유리 거야.
그렇게 방배동의 작은 화단에는 두 그루의 장미가 나란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유리가 6학년이 되던 해여름,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유리는 아침에 깜빡하고 우산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거실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내내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팔 시간이 되자 저는 큰 수건 여러 장을 챙겨 보일러실에서 따뜻하게 데우고 하유리가 좋아하는 뜨거운 코코아를 끓여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하유리가 물에 빠진 생쥐꼴로 들어섰습니다. 교복은 물론이고 가방까지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하유라, 웬일이야. 이모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뛰어왔어요.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릴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하유리를 얼른 욕실로 밀어넣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습니다. 폭신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하유리가 거실로 나왔을 때 아이는 뜻밖의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하유라? 어디 아파? 춥니까? 제가 놀라서 묻자 하유리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 놀렸어요. 계모 딸이라고. 또. 그놈의 계모 소리.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슬펐어요. 비 맞고 집에 오는데 이모가 분명히 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따뜻한 물 받아놓고 코코아 끓여놓고 나 챙겨줄 것 같았어요. 하유리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나 챙겨주니까 친구들 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없는 애 아니에요. 그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유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유리가 제 품에 더 깊이 안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그의 겨울. 우리의 행복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하유리와 함께 저녁으로 먹을 만둣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지훈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여기는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어떻게 병원까지 운전해서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유리의 손을 붙잡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저는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가는 지훈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미 이송 중에 심정지가 왔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유리는 이제 막 12살이 되었고 저는 40이었습니다. 사흘 밤낮. 저와 하유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지훈 씨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하얗게 타들어가는 국화향과 사람들의 낮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하유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빠의 영정 사진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아이고 하유라. 이제 어떡하니라며 등을 두드려도 아이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발인을 마치고 모든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방배동의 넓은 집에는 저와 하유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을 켰는데도 집이 얼음장처럼 춥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하유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유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응, 하유라. 이모도 갈 거예요?
뭐라고? 엄마도 하늘 가고 아빠도 하늘 갔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모도 나버리고 갈 거죠? 그 말이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아이는 12해를 살면서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를 병으로 잃고 이제 막 유일한 기둥이었던 아빠마저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곳일까요? 저는 하유리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유라. 안 가. 절대 안 가. 이모가 하유리 곁에 있을 거야. 평생. 하율이 어른 될 때까지, 아니, 어른이 되고 나서도 평생 옆에 있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이모가 목숨 걸고 약속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강하율은 내 딸이라고. 장례를 치르고 나자 냉혹한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훈 씨가 남긴 것은 이 방배동의 집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치과는 동업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업자는 병원의 지분을 사겠다며 찾아왔지만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유리를 키워야 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학비, 생활비, 혹시 모를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방배동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해에 두고 온 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서영의 화원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처분하고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하유리가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저는 학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남구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간 곳은 은마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뒤편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고 작은 투룸 빌라에 반지하였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제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대치동 학원가 근처의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녹초가 된 몸으로 반지하 집에 돌아오면 하유리가 저를 기다리다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향기로운 꽃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와 뜨거운 물에 불어터져 겨울이면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잠든 하유리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대구에서의 10년도, 남편을 잃은 슬픔도, 지금의 고된 노동도 모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폭풍 속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동의 공기는 2가지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학원가의 밝은 불빛과 함께 실려오는 종이 냄새,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반지하 방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 나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다.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몸을 일으켜 낡은 싱크대에서 찬물로 겨우 고양이 세수를 했다. 그리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테헤란로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로 뒤덮인 오피스 빌딩, 그 안에 수십 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일이었다. 독한 락스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고 겨울이면 고무장갑을 껴도 손가락 끝이 깨지는 듯한 동상에 시달렸다. 청소 일을 마치면 해가 떴다. 나는 곧바로 버스를 타고 대치동 학원가 사거리에 있는 분식집으로 향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학생들의 주문을 받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쏟아부었다. 뜨거운 김과 기름 냄새 속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저녁 무렵에는 발바닥이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밤 10시. 나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치동의 밤은 낮보다 밝았다. 값비싼 외제 차들이 줄지어 아이들을 실어 날랐고 명문대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은 강사들이 스타처럼 환호성을 받았다. 나는 그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빛이 닿지 않는 골목, 축축한 계단을 내려갔다.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면 하유리는 늘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사 온 반지하 방은 책상 2개를 놓을 공간이 없어 우리는 밥을 먹는 작은 교자상을 책상으로 겸용했다.
이모, 오늘 많이 늦었네요. 하유리는 중학생이 되면서 부쩍 말이 줄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나는 이 가난이, 이 지독한 냄새가 아이를 주눅들게 할까봐 늘 두려웠다. 하지만 하유리는 주눅드는 대신 독해지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하유리는 학원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대신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낡은 참고서들을 빌려와 밑줄이 달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파고들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녹초가 되어 잠자리에 들고 난 새벽에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보면 방 한 구석에서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에 꾸벅꾸벅 졸며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하유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야, 이모. 나 괜찮아. 어느 날 하유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서 돌아온 내게 하유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모. 응, 하유라. 이모 잠깐만 등 좀 기댈게. 아이고, 나 의사 될래요. 나는 벽에 기대어 굳은 허리를 두드리다 말고 멈칫했다. 뭐라고? 의사 될 거라고요. 하유리는 책을 덮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늘졌던 아이의 눈빛이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반짝이고 있었다. 아빠처럼 사람들 아픈 거 고쳐주고 싶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죽은 지훈 씨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래, 우리 하유리 아빠처럼 똑똑하고 멋진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좋은 꿈이다, 하유라. 우리 하유리는 똑똑하니까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가라앉는 절망감을 느꼈다. 의대. 그 세 글자가 주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의대에 가려면 지금처럼 공부해서는 안 됐다. 대치동의 아이들은 하유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고 있었다. 설사 기적처럼 합격한다 한들 그 어마어마한 등록금은 6년간의 학비는 나는 지금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내 고된 노동으로는 하유리의 꿈을 뒷받침해 줄 수 없었다. 내 무능력이, 내 가난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것만 같아 숨이 턱 막혔다. 이모. 하유리가 내 표정을 살폈다. 아, 아니야. 이모가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딸 의사 되면 이모가 제일 먼저 진료받아야겠다. 나는 황급히 표정을 감췄다. 그날 밤 나는 잠든 하유리를 확인하고 부엌으로 나왔다. 낡은 쌀통 옆에 숨겨둔 곰팡내 나는 통장을 꺼냈다. 청소일로 버는 돈, 분식집에서 버는 돈, 월세와 생활비, 하유리 문제집 값을 빼고 나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나는 통장을 쥔 채 소리 죽여 울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유리 꿈을 못 지켜줄 것 같아.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유리가 나왔다. 이모. 안 자고 뭐 해요? 그냥 물 마시려고.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통장을 등 뒤로 숨겼다. 하유리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하유리는 내게 다가와 내 등 뒤에 감춘 통장을 가만히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통장에 찍힌 잔고를 한참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유라. 그게. 이모. 하유리가 나지막이 불렀다.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나 아빠 때문에 의사 되려는 거 아니에요. 하유리는 통장을 덮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내 손을 락스와 세제에 거칠어진 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이모 때문에 의사 되려는 거예요. 하유라. 나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이모 다시는 이런 데서 살게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청소 같은 거 못하게 할 거예요. 이모 손, 내가 다 낫게 해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지 않았다. 그것은 다짐이었고 맹세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내 생일이었다. 그날따라 분식집 일이 너무 고되어 나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현관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직 안 잤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유리가 교자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었다. 그리고 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과 작은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다. 하유라. 내가 부르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이모. 오셨어요? 하유리가 눈을 비비며 웃었다. 이모 오늘 생일이잖아요.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모 오시면 드리려고 끓였어요. 제 생일. 나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던 날이었다. 이거 내가 끓인 거야? 응. 맛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끓여보는 거라. 나는 교자상 앞에 주저앉았다.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짰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다. 미역은 제대로 불지 않아 딱딱했고 국물은 밍밍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울어요? 이모, 그렇게 맛없어요? 하유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면서 그 짜디짠 미역국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다. 아니야, 하유라 너무 맛있어서 그래. 너무 맛있어서. 그날 밤 대치동의 춥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생일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유리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치동에서도 명문으로 소문난 숙명여자고등학교였다. 하유리는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고등학교 입학 때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차원이 달랐다.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아이들이 모인 곳. 그 아이들은 하유리가 분식집 설거지통 앞에서 문제집을 풀 때 수천만 원짜리 입시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 나는 하유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 일을 늘려야 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테헤랄로 빌딩 청소.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분식집 설거지 및 홀서빙.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역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야간 경비 보조를 섰다. 나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손마디는 만성 관절염으로 뒤틀리기 시작했고 허리는 조금만 숙여도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하유리가 빼곡하게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유리는 그런 내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하유리는 그 전쟁터 같은 대치동 한복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다. 그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분식집 뒷문에서 몰래 전화를 받았다. 한서영 어머님 되시죠? 저 하유리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하유리가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어머님. 하유리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성적 보셨습니까? 전국 1등입니다. 전국. 선생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제가 교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는 학생이 어떻게 이런 성적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나는 수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대로만 가면 서울대학교 의대는 물론이고 전국 어느 의대든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따님을 키우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그날 밤 야간 경비 일을 하던 중이었다. 낡은 의자에 앉아 깜빡 졸았는데 순찰을 돌던 관리소장에게 걸리고 말았다. 한씨, 지금 근무 시간에 조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잠을 자. 아닙니다, 소장님. 잠깐 현기증이 나서. 현기증은 무슨. 요즘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 새벽 1시 차가운 밤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야간 경비 일당이 사라지면 당장 다음 달 하유리의 참고서 값과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지난 몇 년간 누적된 피로와 굶주림,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의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모, 이모. 책상에서 공부하던 하유리가 뛰쳐나왔다. 이모,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우리의 반지하 방 천장이었다. 하유리가 울면서 내 손을 주무르고 있었다. 하유라. 이모, 괜찮아? 병원 가야 해. 119 부를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는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하유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이는 내 얼굴을 헬쑥해진 내 뺨과 퉁퉁 부은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하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 앞에 섰다. 이모. 응, 하유라. 밥 먹었어? 나 의대 안 갈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하유라? 지금 뭐라고 했어? 의대 안 간다고. 그거 말고도 돈 버는 길은 많잖아. 그냥 빨리 대학 가서 졸업하고 취직할래. 이모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다. 내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방 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나도 놀랐고 하유리도 놀랐다. 내 손바닥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하유리의 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하유리를 때렸다. 지훈 씨에게 맹세했던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을. 이모. 하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손을 떨며 소리쳤다. 내가 포기하면 이모가 지금까지 한 고생은 뭐가 돼? 이모가 어떻게 버텼는데? 이모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밤새 경비 서면서 이모가 왜 그랬는데? 다 너 하나 의사 되는 거 보려고 버틴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하유리가 처음으로 내게 소리쳤다. 이모가 나 때문에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이모가 저렇게 쓰러지는 거 보느니 나 그냥 의사 안 해. 안 하면 되잖아. 안 돼. 나는 하유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너는 이모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절대로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이모는 괜찮아. 이모는 내가 의사 가운 입는 것만 보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유라. 결국 나는 하유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유리도 나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늦은 밤 잠든 하유리를 확인하고 다시 부엌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제 해고당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소장님, 저 한서영인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나는 수화기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그렇게 애원하고 있을 때 방에서 나온 하유리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하유리와 눈이 마주쳤다. 다음 날, 하유리는 아무 말 없이 학교에 갔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모, 이거. 이게 뭔데? 그것은 각종 장학금 신청서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저소득층 특별 전형 모집 요강이었다. 하유라. 나 이모가 돈 걱정하는 거 싫어. 하유리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어. 그럼 성적 장학금이랑 우리 형편이면 이 전형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받을 수 있대. 그리고 나 과외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 대치동 애들 수학 가르쳐주면 돈 많이 번대. 나는 종이를 든 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깊은 아이였다. 그러니까 이모. 약속해. 다시는 쓰러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야간 경비, 그거 그만둬. 이모 건강이 나한테는 의대 가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해. 하유리는 내 낡은 통장을 가져와서는 내 앞에서 북북 찢어버렸다. 이제 이모가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모는 그냥 내 곁에 건강하게만 있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나는 내 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어른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보호해야 할 아이와 희생하는 어른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 나는 그날 하루 분식집에 휴가를 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유리에게 따뜻한 밥과 묵국을 끓여 먹였다. 그리고 숙명여고 교문 앞까지 하유리를 바래다 주었다. 하유라. 떨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응. 이모. 하유리는 교문으로 들어서다 말고 다시 내게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이모 고마워. 오늘 다 끝내고 올게. 나는 하유리가 시험을 보는 내내 교문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근처 카페에도 들어가지 않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저 서서 기도만 했다. 우리 하유리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유리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이 끝나고 저녁이 되어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유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어땠어, 하유라? 다 풀었어, 이모. 그리고 며칠 뒤 성적표가 나왔다. 하유리는 그 어렵다던 불수능에서 단 하나의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전국 수석. 만점이었다. 대치동이 발칵 뒤집혔다.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방송국 카메라가 우리의 반지하 집 앞을 찾아왔다. 사교육 없이 이룬 신화 반지하의 기적. 사람들은 하유리를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이듬해 봄. 우리는 기적 같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귀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는 그 통지서를 받아든 날 테헤란로의 빌딩 화장실에서 대걸레 자루를 붙잡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함께 일하던 청소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아주머니들은 나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었다. 서영 씨 장하다. 아이고 장해. 세상에 서울대 의대. 우리가 이 빌딩에서 서울대 의대생 엄마를 보내. 내 딸이 해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었다. 의대 6년의 세월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하유리는 약속대로 장학금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다. 나는 청소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하유리가 의학 서적을 사거나 동기들과 밥 한 끼 먹을 때 돈 때문에 망설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유리 역시 약속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대치동의 아이들에게 이제는 하유리가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 하유리의 과외는 서울대 의대 만점자 직강이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모, 이제 청소일 그만둬.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해. 아니야. 너는 공부해. 이모는 아직 괜찮아. 몸 움직이는 게 이모낙이야.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챙겼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몫을 해냈다. 시간이 흘러 하유리는 의대 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졸업식 날. 나는 하유리가 혹시나 부끄러워할까봐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낡지 않은 코트를 꺼내 입고 서울대학교 교정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화려한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때 하유리가 나를 발견하고는 그 인파를 뚫고 내게로 달려왔다. 이모, 왜 거기 서 있어? 아니야, 하유라. 이모는 여기서 봐도 다 보여. 얼른 가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 무슨 소리야? 하유리는 내 손을 잡아 끌어 단상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학사모를 벗어 내 머리에 씌워주었다. 내 졸업 사진은 이모랑 단둘이 찍을 거야. 하유리는 지나가던 학생에게 부탁해 카메라를 맡겼다. 저기요. 저희 엄마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어요? 엄마. 하유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내 딸 하유리와 함께 활짝 웃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마침내 하유리가 의사가 되었다.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빠였던 지훈 씨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으니 그 꿈을 딸이 대신 이룬 셈이었다. 하유리는 첫 월급을 받던 날 퇴근하자마자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대치동 반지하를 떠나 병원 근처 잠실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한 참이었다. 이모, 아니 엄마. 하율이가 어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나를 다시 엄마라고 불렀다. 응, 하율아. 왜? 이제 진짜로 청소일 그만둬. 하율이가 내 손에 하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첫 월급. 20여 년 전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돈이 이제는 내 딸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되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아니야, 하율아. 내가 처음 번 돈인데 내가 써야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엄마. 하율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없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엄마 돈이야. 지난 20년 동안 나 키워주느라 고생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나는 그 돈 봉투를 붙잡고 또다시 울었다. 38 남해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던 그날의 내가 떠올랐다.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며 두려워했던 나. 나는 내 딸 하율이 덕분에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되었다. 하율이는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고 성실한 의사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은 차가워 보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환자를 돌보는 강하율 선생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하율이가 내게 수줍게 고백했다. 엄마. 응, 왜? 나 소개할 사람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남자니? 응. 같은 병원 의사야. 정형외과 윤태준 선생님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내 딸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니.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오만하고 잔인한 상견례 날이 오기 전까지는. 윤태준. 내 딸 하율이가 처음으로 내게 소개한 남자. 같은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의사였고 32살의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우리가 사는 잠실의 작은 오피스텔에 처음 인사하러 온 날 태준 씨는 값비싼 한우 세트와 고급 과일 바구니 대신 나와 하율이가 함께 쓸 수 있는 포근한 담요 2장과 내가 평소 허리가 아프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는 의료용 허리 보호대를 선물로 사왔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율이한테서요. 그는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와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율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하율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꿀이 떨어졌다. 저녁을 먹는 내내 그는 하율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었다. 됐다. 저런 남자라면 나는 남편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다. 내 딸이 드디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를 만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다.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었고 모두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 씨가 하율이에게 청혼을 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율이가 그날 밤 반지를 낀 손을 내밀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다. 엄마, 태준 오빠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정말 잘됐다, 하율아. 정말 잘됐다. 나는 내 일처럼 기뻐하며 하율이를 껴안았다. 우리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와 단둘이 축배를 들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도 좋아, 엄마. 태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아껴주고 또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해. 그거면 됐다. 나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다. 20년간의 내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상견례를 며칠 앞둔 주말 저녁이었다. 하율이가 병원에서 돌아와 내 곁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조금 어두웠다. 엄마. 응, 왜 하율아? 피곤해? 아니, 그게 아니라. 상견례 하기 전에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뭔데? 태준 씨가 뭐래? 하율이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태준 오빠 집안이 좀 많이 보수적이래.
보수적이라니? 그 집안 배경이나 학벌, 재산 그런 거. 그런 걸 엄청 따지는 집안이래. 오빠 아버지가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시고 어머님은 명망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이시래.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치동의 반지하, 테헤란로의 청소부, 분식집 설거지. 내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럼 하유라, 혹시 나 때문에 내 결혼 반대하시는 건 아니니? 내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아니야, 엄마. 절대 아니야. 하유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태준 오빠는 다 알아.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내가 다 얘기했어. 오빠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대. 그런데?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내 상황을 잘 모르셔. 오빠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운명의 날이 왔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의 최고급 중식당 홍연이었다. 나는 장롱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유일하게 백화점에서 산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손톱 밑에 낀 때는 없는지 10번도 더 확인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떨렸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는 것이 맞을까? 내 존재가 내 딸의 앞길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닐까?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태준 씨와 그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다. 태준 씨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서부터 오만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머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실크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여자.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따뜻함이나 반가움이 아니었다. 마치 감정사가 물건의 가치를 매기듯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안녕하세요. 강하율 양 어머니 한서영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다. 앉으시죠. 태준 어머니가 짧게 말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숨이 막혔다. 값비싼 백자 찻잔이 놓이고 메뉴판이 돌아갔다. 태준 어머니는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턱을 괜 채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우리 때랑은 달라. 어려서 엄마 없이 자라도 저렇게 번듯하게 의사도 되고 말이죠. 우리 아들 말로는 흉부외과에서 에이스라던데. 그 말에 내가 움찔했다. 하유리의 표정이 굳었다. 태준 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하유리 정말 실력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다. 가만히 좀 있어봐. 어른들 얘기하는데. 태준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잘랐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서영 씨. 그녀는 나를 사부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친엄마가 아니면 아무래도 정이 덜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근본도 모르는 잡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한 톤 높아졌다. 그것도 계모 손에서 자랐다면서요? 계모. 그 단어가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유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그 끔찍한 단어. 우리 태준이 강남 8학군에서 자라 의대 수석 졸업하고 지금 펠로우 밟는 애입니다. 그런 애한테 고아나 다름없는 애를, 그것도 어미가 둘이나 되는 애를 붙여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하유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나치긴 뭐가. 태준 어머니는 하유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계모 밑에서 자라면 성격이 좀 뒤틀리기 마련인데.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런 게 느껴진다더라고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찻잔을 잡을 수 없었다. 하유라 괜찮아. 이모 아니, 엄마 괜찮아. 그냥 내가 하유리를 말리려던 그 순간이었다. 게다가 태준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다. 듣자 하니 키워주신 분은 건물 청소나 식당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로 키우셨다면서요? 그깟 청소부 딸을 며느리로 들릴 순 없죠. 청소부. 내 인생. 내 20년의 세월. 내 딸을 지키기 위한 내 모든 것이 그 한 단어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쏴아 마이너스. 시원한 물줄기가 공기를 갈랐다. 내 딸 하유리가 테이블 위에 있던 차가운 얼음물 주전자를 집어들어 태준 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정적이 흘렀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우리를 쳐다보았다.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태준 어머니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값비싼 실크 원피스가 엉망으로 젖어들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태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하유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분의 며느리가 될 생각 저도 없습니다. 하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생쥐꼴이 된 여자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제 어머니는 청소부가 아니라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유라. 진정해. 어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거야. 그치, 엄마. 태준 씨가 당황해서 하유리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유리가 태준 씨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심이겠죠. 그리고 오빠는 왜 가만히 있어요? 오빠 어머니가 내 엄마한테 저런 막말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하유라, 그게 아니라 어른한테 그러면 어른이요? 하유리가 비웃었다. 내 엄마한테 함부로 해도 되고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는 대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 집안이라면 저 필요 없습니다. 하유리는 태준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님께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결혼 파혼합니다. 전 이런 집안 며느리로 못 삽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태준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지만 하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유리는 그대로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엄마 가요. 이런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 숨쉬기도 역겨워. 나는 멍하니 내 딸에게 이끌려 그 지옥 같던 중식당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실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하유리가 내 앞에 섰다. 엄마, 괜찮아? 하유라, 너 결혼 어떡하려고 괜찮아? 하유리가 내 두 손을 잡았다. 저런 시댁이라면 결혼 안 하는 이만 못해. 결혼했어도 나 매일 울었을 거야. 엄마 욕먹는 거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절대로. 내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하유라. 나 같은 엄마라서 미안해. 그만해. 하유리가 나를 꽉 안았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야. 누가 뭐래도 그래. 나한테는. 우리는 그날 밤 호텔의 값비싼 코스 요리 대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하유리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나 하나도 후회 안 해.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후 일주일이 흘렀다. 잠실의 작은 오피스텔은 폭풍이 휩쓸고 간 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하유리는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출근했다.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흉부외과 병동을 돌고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그 강인함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하유리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하유리는 액정을 한번 쳐다볼 뿐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지면 곧바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다. 하유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줘.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하유리는 그 문자들을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태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하유리가 퇴근하기 직전 오피스텔 현관에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초췌한 얼굴의 태준 씨가 서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유리 어디 있습니까? 태준 씨, 이러지 말아요. 곧 하유리 올 시간인데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하유리가 내렸다.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태준 씨를 본 하유리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유라. 태준 씨가 하유리를 향해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다. 하유라, 미안해. 내가 정말 그날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일어나요, 윤태준 선생님. 하유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빠가 아닌 선생님. 그것은 명백한 선긋기였다. 하유라, 제발 나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잘할게. 응? 됐어요. 하유리는 태준 씨를 지나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빠의 그 집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유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하유라. 그날 오빠는 침묵했어요. 내 엄마가 그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오빠는 내 편이 아니라 오빠의 어머니 편이었어요. 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태준 씨가 한참 동안 그 복도에 주저앉아 있다가 힘없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태준 씨는 병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유리의 진료실 앞을 서성였다. 어느 날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하유리 앞에 나타나 사람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강하율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 좀 봐줘요. 그날 저녁 하유리는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미친 사람 아니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건데. 하유리가 울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2달이 지났다. 병원에서는 태준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태준 선생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수술 스케줄 펑크 내고 아침마다 술 냄새 풍기면서 온대. 강하율 선생님한테 파혼당한 충격이 그렇게 크다나 봐. 하유리는 그 소문들을 묵묵히 들으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하유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힘든 응급수술을 마치고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새벽 2시. 병원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다. 30대 남성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호흡곤란. 보호자 말로는 며칠째 포금했다고 합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기겁했다. 윤태준 선생님? 같은 병원 의사였다. 응급실에서는 난리가 났고 누군가 당직실에서 자고 있던 하유리를 깨웠다. 강 선생님, 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윤태준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하유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응급실로 달려갔다. 침대 위에는 며칠은 씻지도 않은 듯 엉망인 몰골의 태준 씨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환자 상태는? 하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바이탈 활력 징후 체크하고 IV 정맥 주사 라인 잡아. 위세척 준비해. 강 선생님 그래도 윤 선생님인데 지금은 환자일 뿐이야. 정신 차려. 하유리는 일사불란하게 응급처치를 지시했다. 한참의 처치 끝에 태준 씨가 얕은 신음을 뱉으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유리의 얼굴이 들어왔다. 하율 태준 씨가 힘겹게 손을 뻗어 하유리의 가운 자락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도 잘못했다고 하셔. 제발 다시 한 번만. 하유리는 그 손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응급실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유리는 태준 씨의 손을 냉정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했다. 수액 다 들어가면 보호자 연락해서 퇴원 조치시켜요. 하유리는 그 말을 끝으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 시각 하유리에게 연락을 받고 병원 복도에 달려와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는 하유리의 얼굴은 내가 20년 전 보았던 10살짜리 아이의 무표정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며 하유리가 벽을 짚고 서서 아주 잠깐 딱 한 방울의 눈물을 훔쳐내는 것을. 내 딸은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그날 응급실 사건 이후 윤태준 선생님은 병원에 긴 휴직계를 냈다고 했다. 소문에 의하면 지방의 한적한 곳으로 요양을 떠났다고도 하고 아예 병원을 그만두었다고도 했다. 하유리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묻지도 듣지도 않았다.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을 찾는 듯 했다. 하유리는 다시 흉부외과 에이스로 돌아왔고 나는 그런 딸을 위해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보냈다. 그 끔찍했던 상견례의 기억도 무릎을 꿇던 태준 씨의 모습도 점차 잊혀가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쌀쌀한 가을밤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하유리는 방에서 다음 날 있을 학회 발표 자료를 준비 중이었다. 딩동 마이너스. 인터폰이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인터폰 화면을 켰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는 비를 흠뻑 맞아 값비싼 코트가 엉망이 된 태준 씨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태준이 엄마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나는 어쩔 줄 몰라 하유리의 방을 쳐다보았다. 하유리가 문을 열고 나왔다. 누구야 엄마? 태준 씨 어머님이 오셨어. 하유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들여보내줘 엄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잠금 장치를 풀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그 여자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석 달 전 홍연에서 보았던 그 오만하고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왜 오셨어요? 하유리가 차갑게 물었다. 그 순간 태준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우리 집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켰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내가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하율 선생 아니 하율아. 그녀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우리 태준이 좀 살려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하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아니, 이대로 말할게. 우리 태준이가 요즘 이상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아. 이러다가 애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것은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유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다. 아는데. 하유리 너 아니면 안 된대. 너 없으면 못 산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날 실언을 했어.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야. 태준 어머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니 한서영 선생님.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귀한 따님과 어머님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딸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여자. 내 인생을 모욕했던 여자. 하지만 동시에 자식이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어미였다. 하유리가 대신 말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죠. 태준 어머니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 태준이 다시 만나줄. 안 됩니다. 하유리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희망에 찼던 태준 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님. 하유리가 무릎 꿇은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태준 오빠는 그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 엄마가 평생의 삶을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저를 말렸죠.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런 나약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야.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그날은 너무 놀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유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을 직업으로 무시하고 배경으로 인격을 짓밟는 집안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번 그런 집안은 또 그럴 테니까요. 아니야. 우린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다 바꿀게. 반성이요? 하유리가 냉소했다. 어머님의 그 반성은 제가 떠난 후에 하신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힘들어하니까 망가져가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반성이 아니에요. 그저 아들을 되찾기 위한 거래일 뿐이죠. 태준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하유리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하유리가 말을 이었다. 태준 오빠는 강인하고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게 솔직히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시간이 약이니까요. 하유리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돌아가세요,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태준 어머니는 무너진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았지만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가 울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나는 하유리를 바라보았다. 내 딸은 너무나도 강인하게, 완벽하게 이 모든 상황을 처리했다. 나는 그런 하유리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다. 하유라, 괜찮아? 내 품에 안긴 하유리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아니, 하유리가 20년 전 내 품에서 울던 12살 아이처럼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엄마. 나 하나도 안 괜찮아. 하유리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밀어내야만 했던 내 딸의 서럽고 아픈 진심이었다. 사실은 나 많이 힘들었어. 엄마나 태준 오빠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 미안해, 하유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하유리가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얼굴로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때문이 아니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딸을 안고 그저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잠실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우리는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마치 아빠 강지훈을 잃었던 그 12살의 밤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내 딸 하유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사랑에 상처받은 28배 여린 여자아이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락스 냄새에 거칠어진 내 손으로 아이의 등을 묵묵히 쓸어내려줄 뿐이었다. 그날의 통곡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시작이었다. 하유리는 며칠간 휴가를 냈다. 병원에는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댔다. 하유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나는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따뜻한 죽을 놓아두었다가 그것이 식어버린 채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20년 전 대치동 반지하 방에서 하유리의 생일날 끓여주었던, 아니 하유리가 내게 끓여주었던 그 미역국을 떠올렸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 좋은 한우 양지를 듬뿍 넣고 들기름에 달달 볶아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푹 끓였다. 하유라. 나는 방문을 두드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 하유리는 침대에 웅크린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밥 먹자, 딸. 나는 쟁반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다. 입맛 없어, 엄마. 알아.
그래도 딱 3숟갈만 떠. 나는 숟가락에 밥을 조금 말고 국물에 적셔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다. 이거 사장 때 내가 끓여준 것보다 맛있는지 평가 좀 해줘. 하유리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맛있다, 엄마. 그리고 하유리는 그 짠 미역국을 먹으며 또 울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태준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던 그 비오는 가을밤이 지나고 거리에 차가운 첫눈이 내렸다. 하유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하유리는 이전보다 더 독하게 일에 매달렸다.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병원 당직실에서 새우잠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마치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을 수술대의 무영등 아래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강하율 선생님,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런 걱정이 공공연하게 오갔다. 나는 하유리가 자신을 혹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말릴 수가 없었다. 지금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라도 버텨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매일 새벽 보온 도시락통을 2개씩 쌌다. 하나는 하유리의 것, 하나는 하유리와 함께 고생하는 흉부외과 동료들의 것. 나는 청소부의 삶을 청산했지만 내 딸을 챙기는 엄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얼음장 같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서울 아산병원 앞 풍납토성의 벚나무들이 하얗게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이었다. 하유리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활짝 웃는 거 오랜만이네. 나 이번에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에서 발표하는데 최우수 논문상 후보래. 어머, 정말? 우리 딸 최고다. 나는 하유리를 깨어나 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이었다. 학회는 주말을 끼고 부산 백스코비 EXCO에서 열렸다. 하유리는 발표를 위해 금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일요일 밤, 집에 돌아온 하유리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하유리가 크리스탈로 된 상패를 내밀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딸. 나는 상패를 받아들고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치킨을 시켜놓고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하유리가 치킨 다리를 뜯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학회에서 괜찮은 사람 한 명 만났어. 나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사람? 응. 의사야.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시우 선생님이라고. 하유리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어떤 분인데? 내 발표 끝나고 질문하는데 질문이 엄청 날카롭더라고. 그래서 인상 깊었는데. 저녁 만찬 때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 얘기해보니까 뭐랄까 정말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 나는 하유리가 누군가를 따뜻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날 이후 하유리의 핸드폰에 박시우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주말이면 하유리는 병원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했다.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옅게 화장까지 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났을 때 하유리가 그 남자 박시우 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태준 씨를 만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장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박시우 씨는 태준 씨처럼 훤칠하거나 화려한 인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안경 너머의 눈이 서글서글했고 웃는 모습이 참 선했다. 그는 값비싼 선물 세트 대신 내 허리 통증에 좋다는 약초와 손수 골랐다는 찻잎 세트를 들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박시우라고 합니다. 그는 내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우리는 셋이서 거실 식탁에 앉았다. 내가 차린 소박한 저녁상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걱정했던 것도 잠시. 시우 씨는 참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어머님, 하율 선생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율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건 논문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하율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머니라고. 시우 씨는 나를 청소부나 계모가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하율이가 내게 속삭였다. 엄마, 시우 씨, 시우 오빠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셨대. 어머니는 평생 작은 책방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우리 이야기 다 했어. 다 했다니? 응. 태준 오빠 일까지 전부 다.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물 뿌리고 파혼한 거.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대치동 반지하에서부터 전부 다. 그랬더니 시우 씨가 뭐래? 자기도 그렇게 했을 거래.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으면 물이 아니라 밥상을 엎었을 거라고. 하율 씨는 정말 멋지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둔 하율 씨가 자기는 너무 부럽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6달 뒤, 우리는 두 번째 상견례를 가졌다.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의 홍연이 아니었다. 광화문 근처의 조용하고 단정한 한정식집 석파랑의 작은 별채였다. 시우 씨의 부모님은 그 아들처럼 참 선하고 따뜻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내 손을 덥석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부인, 저희가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서요. 시우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사부인께서 홀로 하율 양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감히 저희가 상상도 못할 세월을 버텨내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들은 내 학력이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하율이와 내가 함께 살아온 진심의 세월을 존중해 주었다. 그날 우리는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율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 뭐가? 그때 나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가끔 20년의 세월을 돌아본다. 38. 남해의 꽃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며 두려워했다. 40. 지훈 씨를 잃고 대치동 반지하로 숨어들던 그날. 나는 이 아이의 꿈을 지켜낼 자신이 없다며 절망했다. 58. 태준 씨의 어머니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날. 나는 나 때문에 내 딸의 행복을 망친 것은 아닌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여전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법적으로만 어미인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청소부와 식당 일을 전전했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 딸 하율이는 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엄마, 엄마는 완벽해. 적어도 나한테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운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이 걸린 첫 번째 결혼을 파혼으로 이끌게 한 제가 과연 내 딸 하율이에게 진짜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아이 덕분에 제 금이 갔던 부서진 인생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